164회 CR 순례길입니다. 오늘은 백기환 선생님 순례길로 우선 여기 항림다방에 왔습니다. 항림다방에서는 이 백기환 선생님이 여기 와서 매일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 응격도 하는 자리인데요. 우선 저희가 여기서 강명구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로마 고항천까지 가서 교황님을 만나는 과정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10분 동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저자이시고 직접 요걸 활동하신 강명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명구인데요. 제가 201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서 단둥까지 14개월에 거쳐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평양을 거쳐서 광화문까지 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제가 단둥까지 뛰어가는 거는 성공했으나 김정은의 초청을 받지 못해서 단둥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야 했고, 그 이후로 제가 좀 합병이 도진 건지 중풍이 걸려가지고 뇌졸중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좀 말이 어눌하죠.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어요. 제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불편하긴 해도 내가 완전 불구는 아니다. 뭔가 그래도 또 통일을 위해서 기왕 나선 몸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2017년도 당시에는 그 문재인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거의 그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그럼 이 남북 문제는 정치인들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종교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가지고요. 내가 이분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간다고 그냥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한 1년 넘지 달려서 가면 그것도 몸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당신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그 소리가 귀에만 들어가면은 안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는 몸으로 313일 동안 달려가지고 바티칸까지 달려서 이분을 만나 뵙고 우리나라 당신이 평양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초청장이 없어 평양 못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결투만 하시면 갈 수 있는 판문점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시든지 부활절 미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통일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신을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신 전달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확답은 하시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카톨릭 뭐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적에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데는 항상 이제 100만 내지 300만 우리 민중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를 몰아낼 때도 100만이 그 광화문에 모인 그 힘으로 몰아냈고, 요번 윤석열 탄핵 그 발의안도 이제 어제부로 100만이 넘어섰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그 14년도에 한국에 오실 때 그 광화문에 모인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판문점 같은 작은 공간에 100만이 모이고, 또 이 사람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BTS를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야, 너희들 교황님도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는데 너희들도 그 평화 음악제를 한번 전해주도록 해라. 그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아미들 모이면 한 100만, 2, 300만 명이 금방 모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격변하는 이 시대 조류를 이끌어나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출발했고, 만나뵌 그 도중에 이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야, 또 그 나라의 문화의 역사를 제가 조금씩 담아냈어요. 그 책을 오늘 이명곤 박사님 오셨는데, 저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3만 원인데 오늘 2만 원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책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이 책이 산 넘고 물 건너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함석헌 기념사 앞에서 저 일주일 전에 강연하는 그 함석헌과 생명평화 그 김성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하고 했던 것 사진도 있고요. 요 옆에 거는 제가 CR 순례길을 매번 이 책으로 통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알립니다. 그래서 저번 후에는 여름인데 봄 후에는 3월 달까지 CR 순례길을 이렇게 단체 사진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8번 4월부터 6월 달까지 제주도 울릉도까지 간 사진을 여기 다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거 사시는 분들한테 하나 서비스 주는 걸 하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지혜응답 시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그 노남외교 재단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원담이고요. 지금 성공회대학교에 아직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1990년에 이 집을 처음 마련하셨어요. 그때 그 여러분들이 벽돌 쌓기, 한돌 쌓기를 해가지고 5,000원씩 그 한돌 쌓기를 해서 기금을 모아서 이 집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원래 통일문제연구소는 1967년에 그러니까 제가
한 3학년 때인가?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 집에 그 문패를 달아놨다가 1972년도에 그 명동에 있는 그 신영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만드시고 나서 유신헌법이 나가지고 긴급조치 그 유신헌법 때문에 이제 압박을 받으셨는데도 그 당시 하셨던 게 뭐냐면 민간 연구소로는 처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백범 사상 연구소라는 게 한국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계보를 이어내는,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 이전부터 그 애국개몽 운동 이전에 그 유생들의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 하셨던 게 항일 민족 시들을 다 모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항일 민족 시집을 내시고, 그다음에 백범 그의 도난대로 죽이리라라는 도해실기라는 것을 번역을 해서 이제 거의 번역이죠. 왜냐면 뭐 한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도해실기라는 책을 또 내셨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고 문집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나 어떤 그 단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장준원 선생님이 사상계를 하셨잖아요. 그 사상계가 폐간이 되고 나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백범사상 연구소를 여신 거죠. 그래서 백범사상 연구소에 사상계 책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가면 그 전체가 다 사상계였어요. 그 사상계에 문집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젊은 일꾼들이 오셔서 뭐 최혜성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암과 한 문고라는 걸 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국 노동운동 비사, 그리고 이제 역사저항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신치의 조선혁명 선언, 이런 조그만 문집을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문집들이에요. 그 1972년 당시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냈다라는 것은 학계가 아직 그 제대로 그 학문 주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천 학문이라고 하는, 실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그 열어내신 그런 작업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74년까지 되다가 이제 긴급조치 1호로 들어가셨어요. 그 긴급조치 73년 12월까지 하셨는데 73년 12월에 긴급조치가 나오면서 이제 그 1호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장준환 쌤과 같이 그때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그 긴급조치를 하면은 박정희 정권이 그러면 15년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백기한 옹이 되겠구나, 이 말을 술집에서 하셨는데 그거가 사유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군사법정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 아침에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님이 꼭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원래 그 중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백견 쌤이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첫 맏딸이 처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니 내가 꼭 가마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학 동안에 그 군사법정을 갔었는데, 장준환 선생님 아들, 막내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둘이서 그 군사법정에서 꽁꽁 묶인 두 분을 보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뭐 무섭다 이런 거보다도 워낙 두 분이 당당하시니까 그런 건 없었고, 근데 뭐 철동같이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쫙 하고 다 한병들이 칼 차고 총 차고 이렇게 다 있었던 그런 군사법정을 계셨고, 그다음에 1970 그때 이제 저한테 그때 들어가셨을 때 쓰신 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거 씨알의 소리에 나온 그 자지구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는 그 책이 이것들을 모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쓴 편지가 저 씨알 소리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알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순례단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79년에 자지구름 입에 물고 그거 이제 그 거의 뭐 인구가 해제되는 책이 됐잖아요. 그 책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문을 당하시기도 하고 많이 또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그거를 다시 이제 백론산 연구소를 열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제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60개월 할부를 해서 피아노를 사주셨는데, 그 백범사상 연구소를 열어야 된다고 제가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피아노가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화가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이 근데 설명을 해주시라 왜 그걸 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 너의 피아노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부터 저하고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울산과학대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랑 둘을 저희 항상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깨우세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저희를 같이 뛰는 거예요. 남산 범바이 약스터.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5km 이상을 뛰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저희가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목청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이제 제 얘기를 발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웅변 이런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해라. 그러니까 5살 꼬마가 뭘 알겠어요. 6살짜리. 근데도 몇 마디라도 그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하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력장 할 때 8번을 뛰었어요. 제 거 800m 뛰고 그 7명의 아이들을 더 친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체력이 거기서 나온 거죠. 매일 뛰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도시락을 한 3,000개쯤 사주셨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고2 때 고3 때 이제 아버님이 집에 계시니까 그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일을 하시면서 엄마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꼭 만주벌판을 가야 되겠다. 이 자주고름 앞에도 나오는데 만주벌판을 달리는 그런 꿈을 늘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학을 하게 된 거죠. 중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왜가 그 가게 된 일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만주벌판에서 뭘 보고 싶었냐. 매번 아버님 말씀이 땅에서 해가 뜨고 땅으로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해가 뜨고 땅으로 해가 지나?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중문과에 가서 제가 한번 12월 31일 날 그 이 설원, 그러니까 그 만주벌판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갔더니 진짜 선원으로 해가 지더라고요. 그 만주벌판에 그 방풍림이 있는데 하얗게 눈이 내리는데 거기로 해가 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설날 아침 일어나서 송화강 그 강 있는데 끝에서 땅 끝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 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순례단 하실 때 그런 광경 왜냐하면 그게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삶의 지평이 자기 상상력의 안개가 열린다. 눈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그 밥상에서도 항상 그렇게 모든 걸 토론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밥상은 밥이 차려지면 그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평등하게 딸들한테 먼저 다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당신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드시면서도 늘 물어보세요. 뭐 이번에 중국의 그 무역 역조가 얼마 되냐? 뭐 이런 거. 근데 그 통계를 잘못 얘기하면 대학 교수가 돼갖고 머리 똥만 쳤다고 정신 안 차리냐고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듬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중국 문학을 원래 전공했던 사람인데 정세에 발견된 것, 경제 수치에 발견된 것 이런 게 전부 다 새벽에 전화를 하세요. 내가 오늘 강연 가는데 야, 그 한일 무역 역조가 얼마 되냐? 그럼 이제 그걸 다 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 말씀을 드려야 이제 그래도 요새 좀 무슨 뭐 머리는 뭐 그 녹슬지 않게 하고 사는구나라는 이제 얘기. 뭐 이빨에 꽃이 끼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긴장.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 긴장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삶이 이제 보통 아버님으로서는 굉장히 다정하셔서 제가 이제 늦게 10시쯤에 들어오면 밖에 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집에 계신 날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도였는데 한 번도 그 당신 삶의 그 역정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게 기념관을 지금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념관이나 만들어서 나를 역사적으로 박제하는 걸 하지 마라 라는 게 거의 유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념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인공호흡기 같은 거 꽂지 마라. 나는 거리에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서 싸우다 죽어야지 내가 그거 이렇게 헐떡헐떡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걸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년을 그렇게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굉장히 하여튼 기운차게 계셨는데 폐렴이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셨지만 이 기념관을 저희가 만든 뜻은 여기 와서 저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저 문 밑에 이 집의 발자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 그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는 그런 둥지를 깨는 새로운 삶의 판을 짜는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이 새로운 관계를 여는 그 마당이고 집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백 선생님 이렇게 살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어떤 나이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왜냐하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항상 거리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늙음, 그 나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촛불 시위에 나가실 때 2, 3일 전부터 물을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촛불 시위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한테 불편할까 봐 화장실 가지 뒷간에 안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한 평생을 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영웅화되는 것도 그런 것도 싫어하셨고 그 삶이 자기에게 개인에 반추돼서 자기 삶이 다시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 나름대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노나매기 삶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그런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셨고 그런 마당집을 크게 가지시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저희가 저기 어디죠? 옛날 한신대 교수였던 남기현 교수님이 그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일 마당집을 노나매기 마당집을 저 대성리 있는 근처에 거기다가 지금 그 부지가 마련돼 있어서 거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와서 쉬시도 하고 같이 이제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뜻을 기리는 그런 장소로 또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아까 최원희 사무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앞에 이제 그 한살매를 쭉 보실 수 있는 그 간단한 뭔가 있고 요것이 아버님이 이렇게 사셨던 그 강조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쓰셨던 노동해방인데 요거하고 노나매기라는 글씨를 같이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 노동해방만 있고 그리고 이건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이 교복이 원래 학생이 아니셨잖아요. 빌려 입고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걸개 그림처럼 써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기현 화백 여기 그 질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대표로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신 거.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노나매기 번날에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물리안 행진곡. 제가 이제 중국 전공이고 아시아 사상 문화를 연구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가보면 시위할 때마다 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번역해서 중국어로 또 뭐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다 불러요. 따로따로. 그래서 내용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곡조는 다 똑같은데 이 내용을 아주 그 사랑도 명예도 이거를 한글어도 하고 그 현지 언어로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맨날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가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유영진 선생님 쓰신 거고 그 악보고 저기에 나가시기 2층도 이제 2층에는 그 특별 개강 기념 특별 그 비정규직 노동자 백기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평생 뭐 직장을 안 가셨잖아요. 여기 통일문제연구소장이셨지만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백기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저기 그 마당집 그 조그만 공책 있죠. 거기다가 사시고 싶은 말들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아버님께서
그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되살린 게 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은 필요하신 게 있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는 거 안 돼? 요즘 지금 없나? 아 처음에는 가져가게 했는데 하도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아까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처음에 어떤 발언 잘못해가지고 유신에 잡혀 들어갔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나오고 예. 긴급조치 1호가 발동이 됐어요. 1호부터 9호까지 발동이 됐는데 긴급조치 1호가 나왔을 때 장준환 선생님하고 저녁을 드시면서 그때 긴급조치 1호에 그 걸려 들어가면 15년을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든 어째서 그 긴급조치 1호에 잡혀 들어가면 15년 뒤에 내가 백기한 옹이 되겠구나. 할아버지 옹이 되겠구나. 이 말 했다고 잡아간 거예요. 그 평생 정준하 선생님이 197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2년 동안 우셨는지 몰라요. 혹시 그 장준하 선생님하고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만났었고 장준하 선생님은 네. 그 사상계를 하셨는데 사상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하고 그때 당시 전부 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이 아버님을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처음에 등산도 같이 가시고 그 백범산 연구소를 같이 만드셨지만 그랬을 때 가시면은 장준하 선생님은 다 짐을 싸갖고 오시고 우리 아버님은 맨손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그걸 다 진짜 밥도 도시락도 뭐 커피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할 동생 의형제였죠. 그리고 그 긴급조치 1호로 두 분이 다 복장에 계실 때 강준환 선생님 최후 진술이 자기는 괜찮은데 이 백기환을 만약에 15년 동안 가둬놓으면 우리나라의 민중문화 변혁 전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는 잡아놔라. 근데 백기환 선생은 안 된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최후 진술에. 그 정도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만나신 거는 60년대에 만나셨는데 같이 그 60년대 사상계 할 때 만나신 거예요. 사상계 해서 만나시고 그리고 70년도부터 굉장히 그 친해지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장현 선생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훤하시거든요. 그 돌베개 아시죠? 장전 선생님이 이제 그 징병을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망치셨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비고 잤다고 해서 그 왜 성경에 나온 돌베개가 되셨는데 그 분이 그 민족주의 진보주의자로서 진보적 민족주의로서 민족주의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1970년에 남북 공동성명 7.4 공동성명 할 때 그때 모든 통일은 다 옳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내가 그 이 문제만은 지지하겠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글을 쓰셔 작은 책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없나? 여기 없네요. 네, 그거를 장준환 선생님 쓰실 때 그 백기환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같이 초안을 잡으시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동지로서는 아마도 그렇게 총대를 매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준환 선생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박정희가 항상 경계하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테러를 항상 당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도 테러를 당하고 여기도 테러 당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시면 저희 아버님하고 싸움을 잘하시니까 이제 테러를 잘 안 당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늘 토론을 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쓰는 것과 그다음에 통일연구소를 그 백범사상 연구소를 그것의 진지로 만드는 것을 두 분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기 늦봄 네, 문익환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뭐 기억나는 게 어떤가요? 장준환 선생님하고 늦범 선생님하고 친하세요. 문익환 목사님하고. 그래서 같이 친해지셨는데 장준환 선생님보다는 덜 친하셨어요. 근데 장준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익환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장준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백기환의 형님이다 내가. 그래서 아버님은 니칸이 형님이라고 부르셨죠. 네, 그리고 이제 꿈을 비는 마음이나 시집
그리고 뭐 그 세범 늑범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런 책을 쓰는데 제가 그때 화다출판사라는 출판사의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일문제연구소 백범산 연구소에 그 책이 나오다가 꿈을 비는 마음이 그 다음에 이 백범산 연구소가 상시 문을 닫으면서 제가 이제 화다출판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책을 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저희 집에 매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신이 시를 쓰셨는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겠다고. 근데 그때는 뭐 문자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서 이제 저한테 하시면 제가 당신의 문화 평론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하면 저희 아버님 뒤에서 웃으시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적으로도 친하고 또 이제 그 동지로서도 친한데 이제 밀칸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장경환 선생님 이성적으로 강해. 그 사상계라는 잡지를 50년대부터 70년, 60년대 말까지 이끌어오셨으니까 엄청난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여러분이 사상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대에 어떻게 이렇게 매달 이런 책을 낼 수 있었지? 다 번역하고 세계 정서에도 안테나를 항상 켜고 레이더를 켜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버님께서는 늘 같이 토론을 하시고 그것에 근데 좀 약간 장정원 선생님은 경향성으로 본다면 이제 민주투사이고 이제 대통령 후보시고 이제 우리 아버님은 조금 더 그 진보운동 쪽에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을 더 하셨던 그러니까 50년대 말기부터 농민운동부터 하셨으니까 요게 좀 계보가 약간 다른데 모든 걸 전적으로 장정환 선생님 지지를 하셨고 늑범 문익환 선생님도 이제 장정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백기환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문익환 선생님은 목사님은 보다 통일운동에 그 조금 더 매진을 하셨던 거고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통일운동하고 약간 달라서 논쟁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논쟁 개운전 선생님도 계셨는데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풍경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적이셨어요. 평등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예. 장전 선생님 돌아가셨던 날 저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다 이제 수동 전화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장전 선생님 돌아가셨더니 저희 전 식구가 다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내리질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님이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뛰어나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밤에 한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장례 치르고 그러고 나서 2년간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이게 2절이 닌가신 고향 강원덕에 단풍이 불고 뭐 이런 노래가 가사를 매일 술 드시면서 매일 너무 그리워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주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왜냐하면 돌아가시니까 집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남기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저희 아버님도 평생에 당신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는 분이시죠. 또 뭐 다른 우리 백 교수님이 그 선친하고도 모습도 많이 좀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 닮아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전봉준 선생의 동화경만 그랬잖아요. 예, 예. 민중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그런 맥을 좀 그러는데 그런 그 사상이나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제일 아버님이지만 저는 이제 사상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시아 사상을 연구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60년대에 어떻게 그 백범산 연구소를 구상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의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사상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룬다면 그 사상적 기초로 삼으셨냐고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애국 개몽 운동 이전에 그 이제 유림들이 했던 이제 그 반일 애국주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자료를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정말 그 옛날 그 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고문서들 그런 거를 막 잔뜩 모아 놓으시고 매번 시골을 가셨어요. 시골 가서 다 모아 오시고 각국의 각 지역에 가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래서 한일 민족 시집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시락을 제가 싸들고 그 주말이면은 남산도서관에 갔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남산도서관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신문들 남산도서관에 있는 옛날 신문들 이런 걸 다 모으셔갖고 항일민족론이라는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만 뭘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침략해 오기 직전 그 이전부터 그것에 대한 이 많은 그 유림들이 그러니까 이학로 선생부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옛날 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이제 반식민지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역사에 한 정점에 섰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시기 때문에 백번 선생의 사상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만 그 사상이 우리에게 그 당시 어떤 의미고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인 계보를 제대로 이어놔야 된다. 이런 것을 사상적인 준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그 저희 외할머니 댁이었는데 해안동이었어요. 해안동에 그 할머니네 집 화장 뒷간을 헐어가지고 4평에서 저희 집 8평짜리 집이었어요. 1층, 2층. 근데 그 8평짜리 집 2층에 돌아가면서 책이었어요. 아버님 책이었는데 그때 눈을 떠서 보면은 뭐 들어라 양키들아 뭐 이런 책.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사상 백과사전 같은 그 일본 책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20권짜리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책들을 제가 늘 뽑아볼 수 있었어요. 뭐 겨울의 루카츠 이성의 파괴도 그때 있었고 뭐 이런 책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그 이전부터도 그 책을 늘 봤고 그 집에서 6.3 사태의 주역들 그러니까 항일 그 뭐죠 한일협정 네. 반대 투쟁했던 6.3 김도연이라 이런 양반들이 다 그 집으로 왔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그 양반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2층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감옥에서 그 보리할 만한 이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 아시죠? 석회 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밥을 다 차려서 드시고 이제 한 며칠 계세요. 그러고 나서 가시면 그 이불을 다 찢어다가 방망이를 막 두들기면서 그러면 이가 막 튀어 이렇게. 그 감옥부터 갖고 나온 거니까 감옥이랑 보따리 들고 자기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다 나중에 이제 백범선 연구소에 이론적 진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의 제가 지성사를 보면 굉장히 그 반공주의가 아주 너무 컸기 때문에 반공주의 색채 아래서 어떻게 진보적인 어떤 그 지성사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하셨던 분이 장준환 선생님이시고 장준환 선생님 사상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준락 선생의 청맥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놀라워요. 지금도 제가 그 연구를 좀 한동안 했었는데 그 당대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로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 서울지국장이 있는데 그 서울지국장이 저희 집에 가끔 오면은 지금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절대로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항일민족론 나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번역해서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 책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제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피식민 상태였지만 거기에서 어떤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 그것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항상 상추쌈을 드시면서 이 상추쌈 우리가 왜 많이 먹는 줄 아냐?
왜 그런지 그랬더니 너희가 다 빼서 쌀을 뺏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상추에다 밥을 조금 넣고 배부르려고 상추 먹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진짜 그 양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어렸을 때 이제 안방에서 다 이러던 일이니까 기억이 다 나죠. 예. 야사의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백기환 선생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다 그 늘 찾아와서 예. 그 앞으로 이제 이 70년대 그 당시에 이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주도 한국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걸 다 아사히 신문은 그래도 일본에 약간 좀 진보적인 신문이니까 그 직장에 늘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예. 혹시 그 김준엽 선생님도 다 그때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백기환 선생님하고도 좀 김준엽 선생님하고 어떤 김준엽 선생님이 장도연 선생님과 굉장히 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대 교수셨고 했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내가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항상 오시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엔 조선일보의 선의 그 주필도 그랬어요. 예, 선의 주필도 그때는 이제 조선 트위도 있었고 동아 트위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장준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인맥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나 김준엽 선생님은 장 선생님의 전적인 어떤 그 후원자, 이런 지원자. 근데 이제 그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 입장이 이거인데 이해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뭐 아마 그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시긴 좀 어려우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친하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하고는 이제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 강준환 선생님하고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홍준 교수, 인진택 명창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70 그 양반들이 6학번인가 8학번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6.3 사태의 주인공들인데 그 유영준 선생은 미학가였고 유영준 선생님이 그 다 백화산 연구소에 드나들었던 그 임민택 그리고 이제 임민택 선생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시에 또 뭘 하셨냐면 민속 자료를 엄청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심우선 선생하고 친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영빌딩 3층이 심우성 선생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심우선 선생님 때문에 거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다 자료들을 심우성 선생 방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이랬고 그 유영준 선생 동생이 거기에 그 사무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죠. 통일문제연구소, 백성성 연구소에. 그러니까 그 당대의 최혜성 이제 임진택 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택 선생은 그때 민족국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주도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박제된 형태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족극이 아니고 민중굿이다. 그래서 굿의 의미를 바꾸셨어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회의다. 마을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가 다 끝나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그 비나리를 하는데 비나리를 그 갯가에서는 갯비나리를 하고 산에서는 맷비나리를 하고 이렇게 비나리를 하면서 그 다음 농사를 짓는 이걸 했던 것이다.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민족을 얘기하실 때도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거에 보면 글 쓰신 게 있는데 제가 또 거기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연재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고든목지나 멍석마리 12마당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있던 민중정서, 민중미학들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때의 알짜들의 이야기들은 전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워낙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구술을 하시면서
그 멍석마리 12마당 이야기라든가 장상건매 이야기, 그다음에 그 골국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로. 근데 거기에 춤을 말씀하시거나 소리를 얘기하실 때 소리는 새소리. 춤이라고 하면은 바람맞이 춤이라든가 이런 멍석마리 12마당 할 때 덩닥 이덩딱 하면 이제 원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활이 들어오고 그 화살이 맞고 그걸 뿜는 이것이 바로 원한풀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하셨죠. 그러니까 그 임진태 선생 말에 의하면 자기는 그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이런 일을 난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판소리를 할 때 판소리가 뭐냐? 그건 새소리.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다 깨져서 목에서 그래서 나오는 새소리. 그 새소리를 모르면 판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일하는 사람들의 미학이지 그냥 뭐 대학교나 다니고 뭐 거기서 뭐 무슨 민중 연구한다 민족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겉만 가서 뭐 정통이 어쩌고 무슨 뭐 전승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수를 모른다. 그 알자는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하고 또 해도 그것이 계속 그 말하자면 인연노동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풀이하는 원한풀이의 소리가 바로 쇳소리다. 그러니까 노동이 맺힌 거 그리고 그것을 푸는 게 소리지 자네처럼 그렇게 어디 누구한테 전승만 받아서 안 된다. 이혜지 교수도 이제 그래서 그 바람맞이 춤을 그렇게 추는 거예요. 딱 한 발대기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그 몸짓을 할 때 그 몸짓 하나에 또 그림쟁이 들어오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재현돼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늘 하셨죠. 그래서 민중 문화 혹은 민중 미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원한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 결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하고 장상건 이야기, 이심 이야기는 책으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버선발 이야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기억력이 좋으셔서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얘기를 다 이제 복기를 하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옛적 한거리 벅적 세월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이제 무릎팍에 다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님이 하시는 그 소리가 다 기억이 나요. 예. 표정이며 저희 큰아버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큰아버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큰아버님은 이제 아버님보다 6살 위니까 좀 이렇게 기억력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거다 그러면 아니라고 또 이러시고 두 분이 또 막 논쟁을 하시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항해도의 장상군 옆에 장현면, 운율군 장현면 거기에 사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셨어요. 그 민주노총에서 이 북한 갈 때 선생님도 가세요. 그래 같이 한번 모시고 갔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수건 딱 한 개. 아무것도 안 들고 평소에도 아무것도 안 들고 손수건하고 저희한테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 와세다 대학은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유학도 하시고 사나이가 태어나서 자연과 싸우든지 혁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당신은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혁명 못하겠고 자연과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셔가지고 그 채석장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도 팔아먹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방배동 그 낙성대 있잖아요. 그 과천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그 방배동 그 이수역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 팔아먹었다고. 이런 식의 평당 이런 식의. 옛날에 거기 물이 들어와서 배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네. 장현면 거기가 소래교회 거기 아닌가요? 거긴 잘 모르겠는데 네. 장년면에 얼마 전에 그 변동이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제가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찾아갔었대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가는 버스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그
거기가 이제 이 황해도가 워낙 곡창지대잖아요. 근데 곡창지대였는데 그 은율군 자체를 장산건부터 이렇게 해서 구획을 좀 나눠가지고 장현면을 조금 축소가 됐더라고요. 장현면 뭐더라? 신원인가?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그 어렸을 얘기가 거기에 몰돈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검은 너럭바위가 있었다 그러세요. 그게 아마 고인돌이었었나 봐요. 그 고인돌이 많은 곳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너럭바위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셨다고.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여기 마로니에 고원에 온 것은 여기 김상옥 열사 때문입니다. 이 조선 최고의 쌍권총으로 일대 1000명을 상대히 했던 그런 분인데 원래는 1890년생으로 다성 유영모 선생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데 이분은 동대문 교회를 나갔었고요. 다성 유영모 선생은 요 조금 밑에 연동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욱 열사는 흔히 동대문의 홍길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 동대문 바로 앞에 창신동에서 제1호하고 똑같은 영덕 천물상회를 이렇게 늘어가지고 한때 50명까지 조문을 거느릴 정도로 많이 있었고, 그때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군자금, 독립자금으로 됐는데 1919년 이제 3.1 운동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을단에 가입해가지고 무장 운동, 이렇게 독립운동에 만주로도 가고 이렇게 암살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그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동료가 일본군한테 맞아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죽는데 김구 선생님이나 몇 분이 간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자기는 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간을 사가지고 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복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총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총으로서 직접 상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협심도 강하고요. 원래 지금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거기에 옆에 종로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약을 하는데 사람은 죽은 사람은 없는데 이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 한 부상자는 한 7, 8명 나올 정도로 종로 한복판에서 폭탄 투여도 했고요. 서울역에 사이트 총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암살 계획을 이렇게 하다가 일본 경찰들한테 이렇게 다 밀고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남산의 누나집, 매형하고 누나집이 그 서울역 근처에 해운동 쪽에 있었는데 그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경찰들이 한 50명 가까이가 이제 쳐들어갔어요. 특히 그 종로 경찰서 유도로 유도 사범이면서 형사부장인 사람이 맨 먼저 가다가 이 김상욱 열사 총에 맞고 바로 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호동 쪽으로 안장사 쪽으로 갔다가 선임복장하고 여기 태어난 데가 여기 효제동 여기서 대학로 36의 4번지 검색해 보면 요 조금 밑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김상욱 어거트 거기가 태어난 곳이면서 돌아간 장소입니다. 거기에 왔을 때 일설에는 뭐 1000명까지 도는 했다는데 이 근처에 격극히 에어싸고 한 400명이 다 에어싸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벽장을 허물고 댕기면서 쌍문총으로 일본군 한 10여 명 이상을 사살하고 본인도
11발을 총을 맞는데 마지막 한 발은 자기가 자결하는 총으로 한 발 남았을 때 그래서 자기 머리에 대고 자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원래 국가보훈처에도 이달에 그 독립유공자 인원을 선정하는데 그 1992년도에 첫 번째로 이 김상홍 열사를 선정했고요. 전쟁 기념관에서 효국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 매달 한 분 또 선정하는데 그때도 99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김상홍 열사가 거기에 맨 처음으로 이제 되고 작년에가 돌아가신 지 100년째 됩니다. 1923년 1월 22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보통은 돌아가시면 추모 날로 하는데 김상홍 열사 기념관도 여기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기념사 앞에. 거기서 이제 한 것도 추모 날이 아니고 시가전 승리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100년 되는 날 그렇게 추모한 적도 있습니다. 요 근처에 효재 초등학교 거기에 나왔었고요. 여기가 태어나면서 돌아간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상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우 의사에 관련된 영화나 TV에서도 일부분은 나온 거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쌍권총으로 이렇게 일제 순사하고 또 지붕 같은 거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상대했던 분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김상홍 열사를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로니에 온 거는 이 김상홍 열사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목량 선생님이 1947년도 7월 19일 날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77주기를 우이동에서 묘소에서 추모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7월 19일 오전 11시에 할 예정인데 이 목련 선생이 여기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면 파출소가 있어요. 1947년 그때도 7월 19일 날 목련 선생님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저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친선 축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이 거리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이 조금 위에서 보면 이 차가 오는 때에 트럭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차가 5마일 뭐 한 이렇게 서서히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차가 갈 때에 이 뒤에 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총알 3발 발사해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여기 파출소가 있고 이 자리에서 암살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빨리 못 가게 트럭을 앞에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그 3발로 사살하고 이 뒤쪽으로 저기 보이는 건강약국 있는데 그 사이 골목으로 해서 성북동으로 이렇게 도망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련 선생님이 가장 그 시대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이승만이나 김구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에 가장 같이 통일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분 중에 가장 앞장서고요. 이 돌아가시고 나서 15일 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인민당 국민장으로 해서 60만 명이 서울 시내에 동시에 우이동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시신을 운구했던 분 중에는 송기정 마라토너도 같이 이렇게 간을 들고 같이 갔었던 그때에 지금 같으면 60만 명이다 하면 뭐 지금은 2배로 잡아도 뭐 120만 명, 뭐 150만 명 그만큼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주 큰
인물인데 우리들이 예전에 교육을 잘못 받은 게 이 목량 선생을 박현영처럼 공산주의의 일부분을 이렇게 매도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사 바로 하는 작업 중에서 목량 선생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 출시 선생님은 우리 문익환 기념사업회 이사이기도 하십니다. 여기 목량 선생님의 조카 되신다고 해서 여기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을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돌아가시던 해가 제가 태어나던 47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이제 언니가 몽양 선생님의 둘째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둘째 부인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저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몽양 선생님과의 관계를 귀띔해 주면서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때는 완전히 빨갱이로 그렇게 평가됐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몽양 기념관이 양평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둘째 부인이 진상자 하자입니다. 진상하. 저희 어머님이 진상우. 이제 그래서 좀 남다르게 몽양 선생님 생각을 하고 보고 또 몽양 선생님의 유훈이라는 게 있고 또 몽양 선생님의 어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시조로 써보기도 하고 오늘 사실 좀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복사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에 복사한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훈이나 어록을 읽어보면은 몽양 선생님의 참 대단히 훌륭하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